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오늘은 내수 소비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많이 듣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그 원인과 개인적으로 해결책을 좀 찾아볼까 싶어서 동영상을 녹음합니다. 녹화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왜 내수가 자꾸 감소하느냐, 내수가 이렇게 내수 소비가 심각한가에 대한 얘기는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그 일반적인 대중이죠. 중산층이 쓸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통화량 많이 늘었다며, 그리고 과거로부터 벌었던 돈이 많이 쌓였다며, 근데 왜 내수가 소비가 줄어? 그런데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맞긴 맞는데요. 문제는 이 중산층이 쓸 돈이 없다라는 거는 주머니에 들고 있는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도 요새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부터 구조조정이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벌었던 돈들을 주머니에 넣어놓지 못했다는 건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하나 사서 그 부동산의 원금과 대출 이자를 갚느라고 그렇게 많이 벌었어도 저축할 돈이 없었다는 걸 전에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게 부동산이 비싸? 원래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수익과 관련이 있는 게 맞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소득이죠. 소득과 관련된 것이 맞지만 더 중요한 건 대출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진짜 중요한 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도 얘기했고, 또 하나 유동성과도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유동성이 늘었던 건 사실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흐름을 잘 보시면 느끼겠지만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 주식 투자를 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국내장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미국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원인은 국내 기업들한테 있어요. 더 깊게 따지자면 이것 또한 정부의 정책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 전에 그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해서 주식 투자로 수익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옛날 어른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식 투자라는 놈은 집안에 두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심한 경우엔 선물이나 옵션을, 가문을 망가뜨리고 싶으면 선물이나 옵션을 가리키라는 얘기를 종종 하는 경우를 저도 실질적으로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주식 투자라는 게 투자라는 개념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기업이 건전하게 발전을 하고 그것을 주주한테 이익을 던져주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큰 성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부분이 상장을 해서 주주들한테 주식을 넘기고 그 돈을 빼먹고 폐업을 하거나 자기 대주주는 돈만 챙기고 기업 법인을 파산시키고 자기는 다른 기업을 또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먹고 사는 그런 형태의 짓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에서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망하지 않고 안전한 것이 무엇인가 찾다 보니 부동산을 찾게 된 것이고, 그래서 부동산에 많은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인 루틴인데 더 중요한 건 여기에 정부 자체가 소득에 따른 부동산을 놔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더 올려, 그리고 더 투자하게 해 라고 했던 정책이 너무나 문제가 큰 겁니다. 뭐냐면 기본적인 부동산 소유, 소득에 따른 부동산 상승을 놔뒀으면 모든 돈을 다 떨어놓지는 않아요. 물론 부동산이 큰 돈이 들어가는 그 경제 주체이긴 하지만 적당하게 돈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과욕을 부립니다. 어떤 과욕을 부리냐? 내가 살고 있을 때 경제가 좋은 것 같아 라고 보이고 싶어서 부동산을 과하게 부풀리는 겁니다. 부동산이 과하게 올라간다고 계속 언론을 통해 자랑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 머릿속에 마케팅을 하는 거죠. 이게 말 그대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만히 있는 그 사람들 머릿속에 어떤 낙인을 심어 놓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낙인이 마케팅을 통해서 각인이 돼버리면 그것을 바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쓸데없이 불필요하게 부동산을 더 많이 소유를 하게 되고, 더 많이 소유를 하면서 더 많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돈을, 좀 전에 앞에 동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부동산을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과하게 돈을 넣게 됩니다. 내 돈, 부모 돈, 와이프 돈, 형제 자매 돈,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돈까지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이런 환경을 정부가 조성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일단 쓸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 벌어들였던 돈이 다 사라지고 부동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써야 될 환경이 오면 돈을 쓸 수 있나요? 아니요, 없죠. 왜? 다 썼기 때문에. 들어갈 곳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수는 계속 망가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쓸 돈이 있어야 내수의 어떤 환경이, 쓸 환경이 조성이 되면 쓸게 되는데, 사람들이 쓸 돈이 없게 되니까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번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으로 점차 하락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는 그것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 올라가도록 펌프질을 해놨는데 안 올라가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죠? 겁이 나버린 상태예요. 너무 키워서. 대출을 너무 키웠더니 여기저기서 막 해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니들 그러다가 한 번에 일본처럼 되거나 미국 리먼 브러더스 상태처럼 될 거야. 파산될 거야. 니들 그리고 자꾸 그렇게 대출 늘리면 신용등급 내릴 거야. 알아서 해. 이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정부가 겁이 난 상태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늘리지 못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한번 펌프질을 통하고 한번 마케팅을 통해서 가게 된 그 국민들은 가스라이팅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밖에 없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경험을 해보니까 부동산밖에 오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돈을 다 땡겨서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부는 위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야, 위험해 하지 마. 그런데 위험해 하지 마 말은 하면서 행동은 올라가는 행동을 조성했었죠. 올해 초만 해도 그랬습니다. 특례 보금자리 해갖고, 작년에는 저소득층 특례 보금자리, 올해는 신생아 대출 특례 보금자리, 내년엔 무슨 특례 보금자리를 만들지 모르겠지만 55조를 또 넣는다고 하죠. 결국엔 이게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고요.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나 빠삭하게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 그런 대책을 세우면 내수는 눈에 띄게 드러날 겁니다. 어떻게? 내수가 안 좋다라는 거. 지금 현재 경제는 한 축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수출. 여러분들이 잘 보시겠지만 수출은 아주 나쁜 게 아니에요. 특히 지금 원달러 환율을 1,400원이 넘어갔는데 정부가 왜 손을 안 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망하네 하지만 잘 보시면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그렇게 심하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은 미세하게 느낄 거예요. 1,400원이 넘어갔는데 망하지 않나요? 망하진 않아요. 왜냐? 예전에 우리가 IMF 때 망했던 것은 환율 때문에 달러로 전해줘야 될 달러가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지금은 4,100억 달러 정도의 돈이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500억 불을 원달러 환율 방어하는 데 썼는데, 그것은 너무 급격한 상승은 위험해 라고 하겠지만 적당히 올라가는 건 괜찮아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500억 달러밖에 안 쓴 겁니다. 그러면 1,400원이 넘는 상태가 노르머리 될까? 저는 노르머리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 고차가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은 일본에서도 일어났어요. 무슨 얘기냐? 일본에서도 엔화 가치가 하락하니까 왜 미국의 워렌 버핏이 일본의 그 무역회사들을 주식을 사들였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예. 수출 회사들은 일본도 굉장히 좋아요.
엔화 가치가 하락하니까 싼 물건을 수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달러도 저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우리도 싼 물건을 수출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는 일본도 똑같지만 수입을 해와서 파는 것들은 마진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하지만 이 수입을 해오는 것들도 좋은 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가가 싼 나라를 따지면은 더 싸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는 중국이었는데 지금 미국은 중국과의 전쟁 때문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많이 힘들겠지만 들어와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어렵겠죠. 제재를 통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내수는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는 내수 회복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내수 회복을 다시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은 일자리를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좋은 일자리. 전에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라던가 반도체의 공장을 미국에 세우는 게 아니라 국내에 세우도록 해야 됩니다. 대만은 비슷한 정책을 할 때 TSMC도 물론 미국에 세웠습니다만 굉장히 내부적으로 말들이 많았습니다. 반발이 심했죠. 그런데 우리는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어요. 특히 언론이. 그거는 국민이 멍청해서 그래요. 왜 그걸 환영을 합니까? 환영할 일이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내수를 살리려면 그 국내 일자리를 늘리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많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대략 뭐 100조 정도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국내에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었다면 지금 사람이 모자라서 난리일 거예요. 여러분은 인구수가 감소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이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할 때 사람이 없어서 못 쓴다고 하는데 실제로 젊은 사람들한테 일자리 구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반대 얘기를 해요. 일자리가 없다고. 그 말은 뭐냐면 단기간 일자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정기적 일자리를 늘리지 않으면 내수는 회복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수를 회복하려면 첫 번째, 그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공장들을 국내에 들여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왜 기업들이 해외에 공장을 설립하고 회사를 설립할까요? 왜 일자리를 외부로 뺄까요? 첫 번째, 인건비 때문입니다. 국내의 인건비가 너무 높아요. 웃기는 소리죠. 내수는 뭐 많이 죽었는데 일자리가 실제로 인건비가 높아요. 여러분들 해외에서 왜 조선소나 이런 데에 용접하러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베트남은 한 달에 50만 원이에요. 인건비가. 국내는 최소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300만 원 받습니다. 거기 있는 게 낫겠습니까? 여기 들어오는 게 낫겠습니까? 여기 들어오려고 해요. 인건비가 높으면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무슨 얘기냐? 높은 인건비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가져야겠다? 그것은 생산성 향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산성 향상이 있나요? 그런 생산성 향상을 일으키면 말씀드린 대로 좋은 일자리를 말 그대로 인건비 놓고 편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만 그런 일자리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국민이 다 그런 일자리를 구합니다. 그러면 미국은 왜 그럴까요? 그래서 미국은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을 막는 겁니다. 거기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통화량을 늘리면 가능해요. 통화량을 막 찍어내서 많은 기업들한테 무너지지 말라고 대출해주고 거의 무이자로 또는 저리로 대출해주고 그 기업들이 많은 돈을 갖고 일자리를 만들고 소비를 해도 야, 너 걱정 마지마. 부도나지 않게 해줄게. 라고 국가가 뒤에 받침을 해주면 중국을 보셨죠. 중국의 반도체는 생산하는 거 없이 여지껏 견뎌냈어요. 누가 봐줬죠? 뒤를? 정부가 봐준 겁니다. 무너져도 돈을 대주고 파산해도 돈을 대줍니다. 그리고 야, 파산하지 마. 너 쓰는 돈 내가 끝까지 대줄게. 지금 그러면서 저가의 부동산은 거의 중국의 차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국가가 돌아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결국엔 많은 통화량을 정부가 기업들에 대주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 아니라고 그랬죠. 어떻게 될까요? 통화 가치가 정말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물고 물리는 형태인데 인건비를 낮춰야 돼요.
이 얘기를 하면 무슨 개소리냐 얘기를 합니다. 왜냐? 야, 지금도 돈 벌어서 먹고 살기 힘든데 인건비를 낮추면 어떻게 하냐.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산 가격을 하락시키고 인건비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 국내로 기업들의 공장이 들어오고 경쟁력이 생깁니다. 왜 우리가 예전에 일자리가 많았죠? 생각해 보셨나요? 1970년대, 1980년대, 90년대 왜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이 10%, 15%씩 됐나요? 그것은 낮은 인건비로 좋은 생산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결론은 그때를 떠올려 보면 환경을 다시 역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자 그러면 어느 사람이 좋아할까요? 예,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인건비를 낮추는 것과 동시에 자산 가격을 하락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쉬울까요? 예, 쉽지 않아요. 왜냐고요? 기존의 자산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자기의 재산이 줄어드는 걸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이죠. 물론 이 자산의 가격은 호가예요. 실제로 물론 부르는 가격으로 종종 거래가 되긴 하지만 호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그 상상으로 배부르거든요. 와, 아파트가 20억이래. 내가 20억이 지금 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20억에 거래된다니까 나는 마음이 풍족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놓으면 20억에 거래도 돼요. 그러니까 나는 20억이야. 그러니까 20억에 맞춰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3억이나 4억이 됐다고 치자고요. 난 3억이나 4억밖에 없어. 물론 그 가격에 팔 건가요? 안 팔 수도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 마음속엔 3억이나 4억이 자리 잡는 겁니다. 이것이 마케팅이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의 착각이에요. 우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예요. 근본적으로 생산성을 향상하는 어떤 획기적인 방법, 산업혁명처럼 우리가 찾아내거나 그걸 못한다면 똑같은 환경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인건비를 낮추고 동시에 인건비를 낮추려면 자산 가격이 낮아야 됩니다. 물가가 낮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낮은 인건비로도 생활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인건비만 낮추고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정말 소수의 자산가들 외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반대작용, 급격하게 인구 감소는 더 심하게 될 겁니다. 여기는 아예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려했던 상황. 한국인들은 없고 거의 모두가 혼혈만 사는 그 인구조차도 굉장히 줄은,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희한하게 몇 군데의 자산만 정말 부동산이든 뭐든 상상도 안 될 정도로 비싸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득은 정말 낮은 그런 제3의 국가가 될 확률이 높아요. 지금으로도 인건비는 오르기 점점 힘듭니다. 왜냐? 내수가 자꾸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수가 망가진다는 건요, 그만큼 좋은 일자리가, 소비가 준다는 얘기고요. 소비가 줄면 좋은 기업이 생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좋은 기업이 생기기 힘들면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가 되고요. 좋은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면 정부가 저임금을 자꾸 높이려고 해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인건비가 낮아질 겁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낮은 사람으로 대체가 될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낮은 인건비의 일자리들은 많지만 국내에 근무하는 사람들, 국내의 노동자들은 그곳에 가서 일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상황이 점점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정부가 이 상황을 극복하려면 해외의 기업을, 해외의 공장을 국내로 들여오는 노력을 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국내의 인건비를 조금씩 내리고 동시에 그 인건비로도 살 수 있도록 자산 가격을 내리는 형태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순서가 뭘까요? 저는 먼저 자산 가격이 하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산 가격을 하락시키고 두 번째는 인건비를 조금씩 낮추면서 동시에 외국에 가 있는 우리 그 공장들을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정책, 법인세를 대폭 삭감하거나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거나 그런 형태에 취하면서
외국의 공장을 국내에 들어오는 정책을 피하지 않는 한 내수는 이 상황에서 개선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